자,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도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팀 간에 또는 이제 프로젝트를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한다기보단 정의를 한다는 거겠죠. 팀끼리. 뭐 기획자도 있을 거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있을 거고 등등의 그런 다른 개발자들과 우리 오더라고 했다면 고객이 만든 주문만 오더라고 하자. 또는 뭐 정산팀에서는 이제 오더라고 한다기보다는 다른 명칭을 쓰자. 배송팀은 뭐 다른 명칭, 오더, 같은 오더지만 오더라고 명칭을 쓰지 말고 도메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명확하게 나누자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유로 잠깐 이해를 도와드린다면 세일즈는 이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고, 뭐 빌링은 이제 청구 대상이고, 서포트는 이제 해결 대상이고 이렇게 대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문이 오더지만 뭐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문이 오더가 아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온 거고, 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 자체가 되겠죠. 프로덕트 자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명칭에 대한 도메인을 팀끼리 명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도메인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제 고객이 정말 구매 가능성 있는 대상이지만 뭐 회계부에서는 빌링이 이제 고객의 그런 청구나 수납할 거래 주체가 되겠고, 이제 그 CS,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포트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 따라서 도메인을 명확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더 같은 경우도 주문 상태가 있을 거고, 결제 상태가 있을 거고, 송장 상태가 있을 거고, 환불 상태가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페이먼트가 결제가 될 거고, 송장은 이제 배송이니까 뭐죠? 딜리버리 뭐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환불은 결제에 붙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세일즈 컨텍스트라고 이제 오더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페이먼트라고 지정을 해서 뭐 승인 취소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저희 이제 배송 관련된 걸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분리해 놓으면 해당하는 것에 이제 명칭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도메인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 진행되는 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저희 그 MSA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혼자라면은 혼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명칭을 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제 MSA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한 명에서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서비스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MSA가 들어가는 걸 거고, 또 이제 서버가 뻗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MSA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보고 작성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뭐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MSA로 인한 여러 가지 모듈들이 나눠지면서 개발할 양이 뭐 백엔드 개발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팀끼리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 보시면 핵심 책임, 그러니까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같은 용어를 썼는데 팀마다 다른 의미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페이먼트 하면 결제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페이먼트 우리는 페이먼트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명칭을 명확하게 동일하게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가져간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규칙이 뭐 함께 움직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도 모듈을 나눌 때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모듈이 이 정도까지 가도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결제를 했는데 환불 또는 이제 취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 모듈 안에 포함시켜야 되나? 그러면 얘는 페이먼트인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있겠죠. 만약에 환불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페이먼트에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얘는 페이먼트를 같이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환불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모듈 양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게 따로 떨어져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델의 최종 책임이 이제 누구인가, 어느 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 누구인가, 관리자인가, 구매자인가, 또는 셀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컨텍스트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컨텍스트가 무조건 서비스 한 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서비스가 이 서비스는 무조건 페이먼트야, 페이먼트는 하나만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서버 사양은 좁은데 모듈을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먹고 그만큼 스레드를 많이 먹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얘네들은 합쳐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트래픽이 많이 몰리지 않는데 이런 서비스, 이런 도메인들은 합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서비스가 따로 하나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컨텍스트가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컨텍스트를 나누는 건 나중에 서비스로도 충분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트래픽이 쭉 여기에 많이 몰리니까 이걸 하나 떼놓자 라는 형식으로 갈 때 이제 거기서 수정되는 사항이 매우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테이블 기준으로 컨텍스트를 나눈다 라고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상외로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테이블 하나가 컨텍스트다 이렇게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환불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제가 따로 있고요. 결제 테이블이 그냥 하나 있다고 친다면 환불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환불 테이블이 따로 있으면 얘는 결국에는 결제에 해당하는 같은 도메인이에요, 그쵸? 왜냐면 결제와 취소는 거의 동일시하게 가니까. 그렇다면 테이블 하나가 곧 도메인이다는 깨지는 거죠. 도메인 하나에 테이블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뭐 구매자냐 또는 이제 판매자냐에 따라서도 기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구매자는 고객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고객이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유저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의미가 같은 것들이 겹칠 수는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름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 이건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이름보다는 의미를 보시면서 그 컨텍스트를 나누는 게 이제 대부분의 역할인데, 보통은 이제 같은 이름을 잘 안 씁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더 다른 이름, 더 세분화한 이름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컨텍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같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 발생하더라도 의미가 다르면 모델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듈들을 만들고, 무조건 그 컨텍스트를 나눴다고 해서 그걸 모듈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컨텍스트 나눴다고 해서 그 명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도메인화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의미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고요. 모델의 충돌을 막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오더라고 하고 저 사람도 오더라고 하는데 둘의 오더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오더의 의미는 이렇게 갑시다라고 같이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더라고 했는데 쟤는 뭐 주문이라고 한다든지 말을 좀 단어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게끔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해져요. 이제 얘기하거나 이럴 때 야 오더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바로 다 공통적으로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의 단어로 정리를 했으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어디서는 뭐 다른 명칭 묵찌빠라고 하고 어디서는 가위바위보라고 하고 이러면은 야 우리 가위바위보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다른 단어가 나와도 가위바위보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컨텍스트를 완전히 유지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단어를 명확하게 의미와 단어를 명확하게 하나로만 가져갈 수 있게 두 개의 단어, 세 개의 단어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걸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DDD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DDD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도메인 모델 설계 중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이제 개발자가 가는 게 아니지만 DDD는 개발자가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모든 회사에서 공용하는 이제 동시성을 가진 언어를 하나 갖는 거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DDD 설계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DDD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듈화를 나눈다든지 여러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티티가 있겠죠. 엔티티는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본 엔티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류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희 컬럼 정보들이 있을 거고, 애그리게이트라고 해서 트랜잭션 단위로 개체를 묶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리퀘스트라든지 기억나시죠? 크리에이트 리퀘스트, 업데이트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른 객체 묶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메인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레포지터리는 저희 여지껏 계속 해왔죠. 레포지터리들 이게 이제 뭐 입력을 한다든지 세이브를 한다든지 파인드오를 한다든지 등등의 레포지터리들. 네, 그리고 이벤트, 도메인 이벤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가 API 있는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죠. 웹플럭스도 있고요. 또 카프카도 있고요. 그런 이벤트들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핵심 요소, 이렇게 이제 핵심 요소들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게 갔죠. 이런 구조로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DDD예요. 사실은 DDD인데 여기에서 이제 클린 아키텍처라든지 또 헥사고날이라든지 CQRS라든지 이벤트 기반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설계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설계 구조는 그 안에서 그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이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DD 설계합시다. 아 그래요, DDD 설계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헥사고날로 가고, 어떤 사람은 클린 아키텍처로 가고, 어떤 사람은 CQRS 가고, 어떤 사람은 이벤트, 이렇게 가게 돼버리면 소스의 통일성이 떨어지면서 유지보수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형태의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팀이 달라져 버리면 어떤 팀은 클린 아키텍처 가는데 어떤 팀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또는 사가 패턴 같은 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그 팀은 그 팀만의 유지보수성을 갖고 여기를 개발을 하는 거고, 여기는 헥사고날로 개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설계 구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실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헥사고날 또는 클린 아키텍처.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한데 또 달라요. 그러니까 헥사고날이나 클린 아키텍처나 거의 구조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약간
기준 개념이 달라요. 인아웃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볼 거고요. CQRS도 이제 비슷합니다. 다 어차피 DDD 설계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엔 애그리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트를 나눠지는 과정으로 인해서 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는데 뭔가 약간씩 달라요. 아주 약간씩. 네, 왜냐면은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달라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헥사고날은 포트가 중심인 거고, 뭐 클린 아키텍처는 내부에 있는 도메인이 중심인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구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헥사고날 또는 클린 아키텍처 쓰실 거고, CQRS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실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개발을 하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설계 구조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개발하면서,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고, 유지보수성도 이게 더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내부에 있는 설계 구조를 같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DDD 설계의 가장 큰 단점은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스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괜히 패키지도 많아지고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설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DDD 설계 자체가 작은 프로젝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메인이 커지면서 발생되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야 이거 주문이 너무 많은데 이쪽 주문에서 동시성은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러면서 점점 이 도메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은 너무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도메인 하나를 제대로 설계를 하자 이러면서 DDD 설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DD 설계는 옛날부터 있었던 설계 구조입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설계 구조인데 현재 지금 여지껏 사용해왔던 설계 구조들은 DDD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설계가 복잡하고 굳이 우리 이 작은 서비스에 이거 넣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사용을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MSA가 되면서 모듈이 나눠지면서 모듈 자체의 크기가 커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용자들이 많을 땐 오히려 DDD가 낫겠다라고 하면서 DDD를 컨택하게 된 거거든요. 모듈로 나눠지기도 편해지고 유지 보수성도 너무 좋아지니까요. 모듈이 나눠지면서. 그리고 거의 DDD랑 동일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작은 프로젝트다. 나는 진짜 나만의 작은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MSA, DDD를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만약에 인트라넷 같은 거 정말 작은 거 회사 60명짜리 쓰는 거 막 그런 거에다가 DDD 설계 놓고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계를 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모노레포 옛날 형식이 더 좋은 것 같아. 레포지터리 옛날에 그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가 낫잖아.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 서비스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느 회사를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DDD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DDD가 다만 곽광받게 된 거죠. MSA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예제 소스를 보시면 금액과 이제 개수와 이런 것들이 있죠. 커런시라면 이제 뭐라 그러죠? 저기 어디야? 달러나 이런 것들 수량 이런 통화 단위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요게 이제 도메인이 된 겁니다. 여기 안에 값객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메인 안에서 정리해 줘야 돼요. 저희 그 프로덕트 만들 때 안에다가 크리에이트 넣어놓고 업데이트 넣어놓고 이런 것들 넣어놓으셨잖아요. 그쵸? 그런 거 넣어놨던 이유도 그 안에서 도메인은 변경되지 않게끔 하려고. 도메인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게끔 하려고. 최대한 도메인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이 도메인의 성격을 벗어나지는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인데 우리가 제품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 도메인에 뭐 다른 유저 도메인이 갑자기 포함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품의 카운트, 그러니까 품절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품절이 되면은 당연히 액티브에서 디스액티브 같은 걸로 디서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를 미리 도메인에 해놓는 거예요. 도메인 소스에다가. 그러면 이제 도메인 소스를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적용이 되겠구나. 저 함수를 호출하면 저게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 함수만 보고서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 성격들도 이해될 수 있게끔 도메인에다가 미리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오더도 오더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의 함수마다 이런 그 함수의 이 도메인의 성격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reate id 이러면 이제 이건 create니까 생성하는 거고 add line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상품 라인 추가하는데 이거 새로운 제품이 아닌데 라면은 이제 추가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의 그 자신만의 도메인 성격들을 이렇게 함수화 시켜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네. 요 이제 예제 소스들은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이게 도메인에 해당하는 성격들을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클래스를 보시면 얘는 수량에 관련된 걸 뭐 정리하는 그런 상품 라인에 관련된 오더 라인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에 관련된 거 저희 인터페이스 아까 서비스에서 쓰셨죠.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여기 존재하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API나 도메인 이벤트 같은 데서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실행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게끔 서비스를 하나 구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동작되게끔 미리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예제 소스들을 보시면 이게 각 클래스마다 도메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제 가지려고 한다는 걸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 어디 있죠? 위에. 네, 도메인 서비스나 이런 규칙 같은 경우에 이벤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find by id, save 이거밖에 없나요? 인터페이스가.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 서비스가 실제 서비스 내용일 거고요. 네, 요 정도로 이제 DDD 기본, 사실 도메인이 가장 기준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이러는 것들은 각각의 패키지마다의 성격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제 소스 작성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